암 크기가 5, 6cm에다가 양쪽에 2개 하고 전체적으로 이제 다 퍼져 있었기 때문에 수술도 불가능하고. 수술은 했지만은 수술 이후도 아무것도 받을 수가 없고 항암제도 못 맞고 너무 약해서 그러면 퇴원을 할 때에 한 달에 오고 복수가 차서 못 산다고. 색전수를 2번째 할 때 고통이 심해가지고 난 안 할라 그랬어요. 안 할라 했더니 이제 집사람을 통해 가지고 3개월 내지 6개월밖에 못 사는데 이거라도 안 하면 어떡하느냐. 수술이 불가능한 암 환자가 받는 항암 치료. 혈관을 통해 암 주위를 항암제로 덮어 암의 성장을 막는다는 혈관 조영술. 그러나 전이가 시작된 암덩어리를 없앨 순 없다. 암의 희생자는 의사도 예외가 아니다. 연세대 전 의무부총장 강진경 교수가 전립선 암으로, 한용철 전 서울대 병원장은 폐암으로 사망했다. 그러나 2003년 현대의학이 포기한 말기 암 환자의 생존기가 매스컴을 통해 전해졌다. 우리나라 성인 사망률 1위는 암입니다. 발달된 현대의학으로도 막기 힘든 암 사망률을 낮출 수 있다는 청신호가 켜졌는데요. 식이요법을 중심으로 한 대체의학입니다. 권혁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00년 12월 간암 말기 진단을 받은 김가편 씨. 당시 종양의 크기는 12.6cm로 간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식단을 자연식으로 바꾸고 녹즙 등 식이요법에 매달린 지 1년 만에 종양이 작아지기 시작했고 이제는 정상인과 같이 건강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3.6cm로 줄었습니다. 줄었고 지금 생활하는 데는 건강한 사람이나 별 지장이 없습니다. 2001년 폐암이 뼈와 임파선까지 전이돼 6개월 시한부 선고를 받은 김선정 씨 역시 식이요법을 병행하는 대체의학으로 새 삶을 얻었다고 믿고 있습니다. 식단표대로 녹즙과 흰미 잡곡밥을 열심히 먹어서 8개월 만에 암이 완전히 사라졌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암 환자를 살렸다는 BRM 연구소. 식단표를 받기 위한 사람들이 모였다. 5년 전부터 암 환자들에게 식단표를 만들어주는 박양호 연구실장. 그의 식단표는 모두 식품으로 구성된다. 그리고 단계별로 식단을 변화시킨다. 붓는 가라앉을. 그러니까 요번에 요거 달인물을 이렇게 바꾸면요. 요것도 좀 바꿨는데. 달인물을 나온 데서 남은 식단의 기준이 되는 것은 병원에서 가져온 차트 내용. 환자들과의 상담을 통해 환자의 상태를 확인. 나물과 약초가 선별된다. 암의 크기, GOT, GPT 등 암 상태의 변화를 수치로 확인하면서 환자의 식단표는 달라진다. 암 환자들에게 주어진 식단의 가장 큰 특징은 붉은 살코기가 없는 채식 위주의 식단이란 것이다. 버섯의 다당체, 콩류의 면역 증강 성분, 약물이 아닌 음식물의 섭취는 치료에 부작용이 없다. 면역의 핵심이 되는 푸른색 야채는 즙으로 마실 경우 그 흡수력이 3배나 높다. 그러나 녹즙의 베타카로틴 성분이 암을 치료한다는 사실은 믿기 힘든 이야기다. 이 엄청난 병을 갖다가 그 식이요법인가 풀립 같은 거 어떻게 이런 병이 나을 수가 있나 생각했는데 한 달 반 정도 되니까 조금 수긍이 돼요. 2개월, 3개월째 돼가지고는 완전히 믿었지. 4개월 지나니까 줄기 시작하는 거를 느꼈어요. 초음파에서 4.8, 3.0, 2.9 이렇게 2.8까지 주는 거를 초음파 검사에서 알게 됐어요. 마침내 2000년 11월 안광수 씨의 암은 완치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암 환자들의 완치 사례는 90년대 초반부터 사람들에게 알려졌다. BRM 연구소는 수백 명의 암 환자를 살렸지만 현대의학은 그들의 방식이 과학으로 검증되지 않았다며
녹즙과 식이요법의 효능을 무시해왔다. 그러나 2001년 7월 KBS의 대표 공익 다큐멘터리 일요 스페셜에서 최초로 박양호 실장의 식단을 따르고 있는 15명의 암 환자들을 정밀하게 추적했다. 6개월간의 자료를 통해 식이요법이 치료 효과가 있음을 과학적 조사 방법으로 검증. 이는 현대의학이 갖는 암 치료의 한계, 새로운 방법의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제시한 것이다. 박양호 연구실장의 연구는 10년 전부터 미국과 영국의 권위 있는 대학에서 발표된 바 있다. 캘거리 대학의 윤지원 박사와 당뇨병의 원인이 바이러스라고 발표했고, 이는 영국 의대 교과서에 실릴 정도로 권위를 인정받았다. 96년에는 윤지원 박사와 인슐린 의존형 자가면역 연구 논문을 발표했다. 98년 발표된 논문은 간암 환자의 식이요법에 쓰이는 컴프리 추출물이 어떤 기전으로 간암 괴사에 관여하는지 그 메커니즘을 밝힌 것이다. 이 연구는 미국 암센터, 생명과학연구소의 박사들, 그리고 BRM 연구소의 박양호 실장이 공동으로 참여했다. 최근 면역학과 분자생물학이 발달하면서 그의 암치료 방법도 발전되었다. 연구와 치료에 매달려온 25년. 그 기간은 결코 쉽지 않은 시간이었다. 처음 25년 전에 우리 식이요법에 가장 기본되는 녹즙 같은 거 얘기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전혀 믿지를 않았죠. 그러나 요새는 좀 쉽습니다. 먼저 먹고 치료된 사람들이 증인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제는 믿겠지만 아직도 또 불신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제 실제 이러한 식이요법은 분자생물학 유전학적으로 과학적인 메커니즘이 다 밝혀진 겁니다. 이제 여기에 대한 정확한 그 지식만 얻게 되면 분명히 치료할 길이 열리게 돼 있습니다. BRM 연구소 사무실에 있다. 매주 수요일 BRM 연구소에서는 암 환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위한 암 치료에 관한 강의가 열린다. 암을 이겨낸 사람들에 관한 소식이 전해지면서 BRM 연구소에는 2만 명이 넘는 암 환자들이 그의 식단을 따르고 있다. BRM 연구소를 찾아오셔서 지금 암을 치료하는 목표를 향해서 가는 길을 지금부터 알려드린다 이거죠. 아시겠어요? 먼저 이곳을 찾은 사람들은 병원에선 포기했지만 스스로 암 치료의 방법을 찾기 시작한 사람들이다. 필기하세요. 필기하시고 적어가지고 가정 제거하는 겁니다. 생명의 끈을 손끝에 쥐고 이들의 학습이 시작된 순간 암 치료의 희망이 고개를 든다. 침입자 외부에서요. 그럼 어떻게 해요? 면역계가 누굴 죽여요? 그 암세포 죽이는 거. 그게 면역요법입니다. 우리가 되기 전에는 2005년 암의 생성 유전자와 그 경로를 밝힌 타겟 치료서 암이 사라졌다를 한 권의 책으로 만들어냈다. 지금 암 환자들의 생명은 암을 제대로 아는 것에서 시작된다. 정상세포가 면역이 되는 겁니다. 이제 그 정상세포가 이제 암세포로 돌변한다는 거, 그건 나도 깜짝 놀랐지. 무슨 이 세균이 들어와가지고 뭐 이렇게 형성되는 줄 알았지. 병을 나서고 하는 것들은 내가 그 병에 대한 걸 알아야 되거든요. 의사보다는 내가 내 몸을 갖다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원리도 알고 적고 그래야 뭐 약을 먹든지 치료를 하든지 그런 결과가 안 나오고 있으니까. 나는 암 환자들이요, 이 치료 원리를 알고 그렇게 치료를 했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람입니다. 너무나 암 치료 방법을 모르고 길을 정확하게 알지 못해서 엉뚱한 길에 찾아서 헤매다가 어떤 정말로 생명을 잃는 그런 불행한 일을 당하는데, 이 책을 통해서 암 치료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치료했을 때 실제로 먼저 치료한 분들이 이렇게 많이 낫고 있거든요. 한국인 4명 중 1명은 암으로 죽는다. 그러나 여기 생존한 사람들이 말한다. 암이 사라졌다고. 삶과 죽음의 기로에서의 선택의 열쇠. 그것은 당신에게 있다.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다.
암의 치료에서 최근에 면역학, 분자생물학, 유전학이 급격히 발달되면서 실제로 우리 인류가 1971년 닉슨 대통령이 암과의 전쟁을 선포하기 전까지는 전혀 암에 대한 그저 몸속에 암이 발생하는 정도 외에는 지식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분자생물학, 유전학, 면역학이 급격히 발달되면서 이 암에 대한 많은 지식을 축적하게 됐습니다. 암세포가 발생되는 경로부터 진행, 전이 이런 다양한 경로에 대한 지식을 우리가 갖게 되었고, 두 번째로 그럼으로써 치료 방법도 바뀌어졌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과 같이 과거에는 이제 이 유전자 DNA 합성 억제라든지 혹은 이 미소관이라 해서 튜블린 암세포가 증식되는 과정을 억제하는 정도의 치료제로 약물이 개발되어 왔지만, 최근에는 이 암세포의 특성을 살려서 치료하는, 말하자면 이 암세포가 어떻게 자라고 어떻게 진행되느냐, 거기에 작용하는 효소나 어떤 그 기전은 어떤가를 분자생물학 기전이 밝혀지면서 그 타겟을 정해서 치료하는 물질을 하기 때문에 과거에는 상당히 약물의 효과보다 부작용이 많았지만 지금은 치료 효과도 높일 뿐 아니고 부작용도 줄일 수 있게 된 것이 새로운 치료법입니다. 요사이는 인터넷이나 이런 어떤 그 책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정보를 공유하게 돼 있습니다. 내가 암 환자들한테 부탁하고 싶은 것은 이 암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갖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그래서 올바른 치료법을 선택하는 것이 암 환자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입니다. 예를 들면 2001년에 연세대 의대 의무부총장 강진경 교수가 전립선 암이었거든요. 그래 화학요법을 치료하던 분은 얼마 전에 참 돌아가셨죠. 그러나 같은 2001년 8월에 현재 고위직에 계시는 분은 현대의학 치료와 천연물 요법을 통합해서 치료한 분은 아주 지금도 건강하게 살아계신다 이거죠. 그리고 삼성병원 병원장 하시다 돌아가신 한용철 박사님도 폐암으로 돌아가셨다 이거죠. 그러나 보건병원 약국장 하던 김상수 씨는 폐암에서 뼈와 간으로 전이됐지만 현대 약물 치료와 천연물 요법을 병행한 분은 지금 암이 완전히 암세포가 사라졌다는 것이 최근의 진단 결과입니다. 그 다음에 서울대 의대 이광호 학장이신 이광호 박사님도 신장암으로 돌아가셨지만 실제 우리 수원에 사는 예병식 씨, 이번 책에 나오는 간증담을 발표하신 분이죠. 예병식 씨는 아주대 병원에서 똑같은 신장암이지만 열어봤더니 그 의사 말이 그렇다잖아요. 당신의 몸속에는 암세포가 하나도 어디 안 가 있는 곳이 없다 하더래요. 그러나 지금은 전혀 천연물 요법에 의해서 건강하시다 이거죠. 내가 여러분 환자들한테 부탁하고 싶은 것은 첫째, 암에 대한 인터넷이나 책을 통해서 정확한 지식을 얻고 그리고 치료법을 올바르게 선택하는 것이 사느냐 죽느냐 갈림길을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올바른 선택이야말로 내가 삶의 길로 갈 수 있다는 것을 일반 환자들이 알아냈으면 합니다. 이제 암의 치료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하나는 성장을 억제하는 방법. 이것이 대개 현재 말하면 생물학적 요법이라 그럽니다. 생물학적 물질은 대개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몸 안의 면역 증강을 통해서 암을 제거하는 방법입니다. 여기서 화면에 보시지만 먼저 우리 몸속에 생기는 암이 약 51종류로 알려져 있는데 이 한 종류의 암이 암마다 이렇게 외부에서 성장 인자가 세포 내로 들어갈 때 암세포의 성장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지금은 새로운 치료법은 타겟입니다. 목표물, 암마다 성장 인자가 뭐냐. 그래서
1차적으로 암의 치료는 성장인자가 분비되는 것을 차단하거나 성장인자가 세포 내로 들어가는 것을 차단하는 것이 일단 암세포의 증식을 막는 첫 방법입니다. 그럼 예를 들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모 대학의 교수로 계시는 분의 그분이 진단 영동 세브란스 병원에서 검사 결과서입니다. 이분은 보시면 아시지만 화면에 보시는 대로 에스트로겐 리셉터 유방암인데 에스트로겐 리셉터가 3가 양성이고 그 다음에 COLV2가 2가 양성, 그 다음에 바로 암흑제 유전자가 양성입니다. 이것은 뭘 나타내느냐 하면 바로 이 성장인자에서 이분의 유방암은 여성 호르몬의 성장인자, 그 다음에 헐2, 이 두 가지의 성장인자를 가지고 있다 이거죠. 그러면 이분은 치료에서 먼저 에스트로겐이 생성을 차단하거나 들어가는 것을 막아야 되고 뿐만 아니라 헐2가 들어가는 것도 차단하는 양쪽으로 성장인자의 분비나 세포 내에 들어가는 것을 차단하는 것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에스트로겐 리셉터만 양성인 분은 이것만 차단하면 된다. 이렇게 정확한 검사에 의해서 치료법도 선택해야 된다는 것이 기본입니다. 이 성장인자가 지금 암과 관계된 성장인자가 행내로 전달되는 과정이 크게 세 가지 경로입니다. 하나는 스텟 경로, 둘째는 이 라프 경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AKT 경로라 PI3K, AKT 경로 세 경로로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세 경로에서도 예를 들어 이 스텟 경로로 가는 암은 염증과 관계는 암, 유방암, 장암, 비소세포 폐암이고요. 라프 이 경로로 가는 암은 췌장암, 그 다음에 전립선암, 다양한 암 종류가 다르다. 무슨 말이냐 하면 같은 성장인자라도 상피세포 성장인자라도 이 암의 종류에 따라서는 이 핵까지 전달되는 경로가 다르기 때문에 그 경로를 정확하게 차단해야 성장인자가 핵내로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모르고 모든 암의 이 신호전달 경로를 차단해서는 안 된다. 예를 들어 드릴게요. 유방암, 폐암, 직장암, 방광암은 PLC 감마 경로를 통해서 핵으로 전달되기 때문에 천연물요법에서도 PLC 감마 경로를 차단하는 은행, 지모, 두충을 써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스텟 경로를 가는 경로를 통해서 핵으로 전달되는 신호전달 경로, 유방암, 이런 암은 스텟3, 3과 5번이 주로 이 경로이기 때문에 이 경로를 차단하는 쿠르쿠민 같은 걸 써줘야 된다. 울금요. 그 다음에 라프 경로는 제가 이 경로는 전이와 관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경로는 조금 이따가 상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여기서 우리 환자들이 알아야 될 것은 성장인자가 핵으로 전달되는 경로도 암의 종류에 따라서 다른 경로로 가니까 맞는 경로를 차단해야 성장인자가 핵내로 진입을 막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단순하게 성장인자가 핵내로 전달되는 경로를 막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다. 이것은 뭐냐면 우리 몸 속에는 바로 이 암 성장인자가 가는 경로를 도와주는 물질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바로 여기 화면에 보는 것 같이 열속구 단백질 90입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 특히 암의 전이와 증식과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라프 이 경로를 도와준다 이거죠. 이 경로를. 그렇기 때문에 이 열속구 단백질 90의 발현을 낮추는 것, 지금 약물도 겔다나마이신, 라디시콜 같은 약물도 나와 있지만 우리 천연물에서도 벤조퀴논 같은 물질입니다. 이런 물질로 가지고 이 열속구 단백질 90의 발현을 낮춰줘야 쉽게 말하면
생존 신호전달, 암세포 신호전달 과정을 도와주는 물질을 차단해야 성장이 멈춘다 이거죠. 아무리 우리가 플라보노이드나 얼소릭 액시드로 아무리 막아도 도와주는 열속구 단백질 90이 있는 한 계속적으로 신호전달이 간다 이거죠. 그래서 이걸 막아야 된다. 그 다음에 이 활성산소입니다. 이 활성산소는 양면의 작용이 있습니다. 양면작용입니다. 조금 이따 나오겠지만 우리 인체는 이 대칭성 구조라 합니다. 인류 인체가요. 이 머리 위와 아래, 앞과 뒤, 우측과 좌측 대칭성 구조입니다. 대칭성 구조에서는 모든 물질이나 어떤 효소의 작용이 양면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두 가지로 나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선 어떤 물질이든지 적은 양을 쓸 때는 효과가 없고 적당량을 쓸 때는 효과가 나고 과잉을 쓰면 포이즌, 독이 된다는 게 기본 원리입니다. 모든 물질은. 둘째는 반드시 모든 물질은 양면작용이 있습니다. 이제 오늘 강좌에서 자꾸 나올 겁니다. 우선 활성산소만 해도 암을 죽이기도 하지만 암세포 성장인자가 행내로 전달되는 과정을 도와주기도 합니다. 그러면 어떤 암은 바로 활성산소에 의해서 죽는 암이 있고 활성산소에 의해서 암이 성장되는 암이 있다. 이 종류를 분명히 우리가 선택을 해서 활성산소 항산화물질을 쓸 수도 있고 활성산소를 NO를 통해서 만들 수도 있다. 이것이 새로운 치료법입니다. 그 다음에 모든 암의 성장인자를 도와주는 물질 중에 하나가 또 폴리아민입니다. 동물성 단백질이 우리 장에서 분해될 때 만들어지는 물질이 이 폴리아민인데 이 폴리아민이 성장인자가 행내로 전달되는 과정을 도와주고 또 하나는 직접적으로 행내에 모든 암의 성장 유전자를 발현하는 이 C-MYC 같은 행내의 전달 유전자 발현을 높인다는 것이 폴리아민입니다. 그러면 폴리아민을 생성 과정에 ODC, 오르니틴 디카복실라제란 효소 작용을 억제해서 폴리아민 생성을 차단하면 바로 암세포의 성장인자가 행내로 전달되는 과정을 막을 수 있고 또 하나는 행내에서 바로 암 정식 유전자 발현을 높이는 믹, 포스 이런 유전자 발현을 억제할 수 있다. 여기까지 가야 암 정식 유전자 발현이 안 되지. 다시 말하자면 성장인자와 성장인자 리셉터, 그 다음에 신호전달, 그 다음에 행내에서 그 성장 유전자 발현을 높이는 믹 같은 모든 신호전달 경로를 완전히 차단해야 된다. 두 번째는 이 신호전달 경로를 도와주는 폴리아민, 그 다음에 열속구 단백질 90, 활성산소 이런 것을 다 차단해 줄 때 암세포의 성장이 멈춘다 이거죠. 단순하게 어떤 리셉터 하나만 막는다고 치료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암에 췌장암, 폐암, 장암 이런 몇 가지 암은 오토크린 루프 시스템, 자기 분비 성장인자라는 것을 분비하기 때문에 아무리 그냥 단순하게 성장인자 분비를 막거나 수용체를 차단해도 자기 스스로 성장인자를 분비하는 암은 그렇게 수용체만 막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이거죠. 신호전달과 행내에 정식 유전자 발현을 막는 촉진하는 물질까지 다 제거해 줄 때 암의 성장이 멈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로 우리가 폴리아민이나 세포 신호전달이 갔을 때 정식 유전자 발현을 행내의 신호전달 물질 중에 대표적인 게 C-MYC입니다. 그래서 대장암, 자궁경부암, 폐암, 소세포폐암, 유방암 대부분 암이 이 C-MYC에 의해서 암 정식 유전자 발현이 높아지기 때문에 우리가 이 C-MYC 발현을 높이는 신호전달 물질을 막을 뿐 아니고 C-MYC의 발현도 낮추어야 암 정식이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C-MYC 발현을
낮추는 것이 우리 푸른 야채 녹즙이거든요. 녹즙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전자까지 신호전달 경로가 작용했을 때 이 유전자 발현에 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 세포 내 유전자 중에 암 억제 유전자와 암 증식 유전자가 있습니다. 이 유전자를 또 조절해야 됩니다. 캘리포니아 대학교의 비숍 박사가 아주 예를 재미있게 드렸습니다. 뭐라 하면 우리 자동차에서 가속장치, 악셀레이터와 브레이크, 제동장치, 말하면 자동차가 사고가 났는데 가속장치가 고장이 나서도 사고가 나고 브레이크가 고장나도 사고가 난다. 우리 세포가 똑같습니다. 정식과 정식을 억제하는 두 가지 유전자에서 어느 유전자가 고장이 났느냐에 따라 전혀 다르다. 우선적으로 이 암억제 유전자는 P53이라는 암억제 암흑제유전자의 이 작용입니다. 우리 전체 암의 반 정도 50% 10명에 5명은 암 억제 유전자가 고장이 났다. 결함이 생겨 있기 때문에 특히 우리 B형 간염 바이러스의 X 단백이나 여자들 자궁암, 유방암을 일으키는 파필로마 바이러스는 그 E6, E7이란 그 바이러스 유전자가 이 암 억제 유전자를 결합해서 작용을 못하게 합니다. 이 암 억제 유전자 P53은 어떤 기능을 하느냐? 첫째, 세포 주기를 정지시킵니다. 유전자가 손상을 입었을 때 1차적으로 세포 증식을 정지시키고 거기서 고장난 유전자를 수리합니다. 둘째는 도저히 수리가 안 되는 때는 쉽게 말하면 자동차 폐차시키는 식으로 이 세포를 세포 사망으로 유도를 합니다. 그러면 그래서 우리가 암세포가 만들어졌을 때도 이 암억제 유전자가 정상 기능을 하면 암세포가 사망을 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결함이 생긴 사람은 사망하지 않고 계속 증식을 하게 되는데 최근에는 이 암억제 유전자는 꼭 세포뿐 아니라 요사이 약물 내성과도 관계가 있습니다. 실제로 DNA 유전자에 데미지를 주는 모든 약물, 아드리아마이신이나 에토포사이드, 그 다음에 방사선 치료에서도 이 암억제 유전자가 정상인 사람은 암세포가 사망하게 되지만, 괴사하게 되지만, 실제로 암억제 유전자가 결함이 생긴 사람은 이 암세포, 그러니까 약물 반응이 없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약물을 쓰거나 우리가 암의 치료에서 가장 먼저 이 환자의 몸속에, 세포 속에 암억제 유전자의 결함, 정상이냐, 와일드 타입이냐, 변이형, 뮤탄트 타입으로 기능을 못하느냐, 이 검사는 중요하고 여기 따라서 바로 모든 약물 치료 효과를 미리 예측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전염물에서 알로에 에모딘을 써서 암억제 유전자를 정상으로 만들어줌으로써 약물 반응도 있게 되고 또 우리가 어떤 치료법을 했을 때도 암세포가 자연사 아포토시스를 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유전자의 작용을 지나면 이제 유전자가 합성되고 배로 증가되는 과정을 도와주는 효소가 토포아이소머레이즈입니다. 여기서 그러니까 토포아이소머레이즈는 뭐냐? 어떤 요소냐? 유전자를 풀고 다시 한 가닥을 붙여가지고 유전자를 둘로 나누어주는 효소다. 그런데 이 토포아이소머레이즈 종류가 두 가지가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렇기 때문에 요새는 토포테칸 같이 장암에 많이 쓰이죠. 토포테칸 같이 토포아이소머레이즈 1번의 작용을 멈추는 약물이 장암에 상당한 치료 효과를 보고 있다 이거죠. 바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예를 들면 이 화면을 보시지만 소세포 폐암은 토포아이소머레이즈 2번이 오버 과발현이고 그 다음에 비소세포 폐암은 토포 1의 과발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세포 폐암에 쓰는 약물과 비소세포 폐암에 쓰는 약물도 다르고 바로 치료 과정도 다르다. 전염물도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을 모르고 요사이 암 환자들이 폐암이면 무슨 약을 쓰는지 폐암이라 해서 쓰는 건 아니다 이거죠. 그건 과거 방법이다 이거죠. 새로운 방법은 바로 소세포 폐암, 비소세포 폐암 어느 암이냐에 따라 치료 방법도 다르고 약물 방법, 전염물 요법 방법이 다 다르다. 그렇게 써야 효과를 본다. 둘째는 비소세포 폐암에도 대세포 폐암, 편평상피 세포 폐암, 전암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지는 데 따라 토포아이소메레이즈뿐 아니라 모든 우리 암 억제 유전자, 죽음식 유전자에서 다르게 결함이 생겨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정확하게 안 후에 그 분자 생물학적 기전에 의한 치료가 가장 효과적인 치료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토포아이소메레이즈 다음에 유전자에서 중요한 건 텔로미어입니다. 우리 인간은 이 텔로미어라는 길이가 말하자면 유전자 끝에 구두끈을 매는 것과 같은 얘기인데 이 암에서 바로 이 텔로미어가 짧아지기 때문에 인간은 한계 보통 세포는 50 내지 60회를 분열하면 사망하게 되는데 이 우리 정자세포, 암세포 같은 것은 이 텔로메레이즈란 효소를 활성화해서 이 텔로미어가 짧아지는 걸 차단하니까 무한분열할 수 있다 이거지. 실제로 1951년 헨리 에테락스라는 여자의 자궁경부암 세포가 지금까지도 살아있다 이거죠. 그건 어디서? 실험실에서 살아있다 이거죠. 왜냐? 토포아이소메레이즈가 활성화되기 때문에 암세포는 무한분열, 죽지를 않는다. 그래서 새로운 암치료법, 이 텔로메레이즈 활성을 억제하는 것이 바로 무한분열을 막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텔로메레이즈 활성 억제 물질, 우리 전염물에서는 가장 효과적인 물질이 플라보노이드 에피제닌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이 유전자가 말하자면 정식 유전자가 활성화되고 암억제 유전자가 어떤 결함이 생겼을 때 암세포가 정식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세포 정식이 일어나는 과정의 첫 단계는 세포주기입니다. 세포주기예요. 이 세포주기에서 보면 알지만 요거는 슬론 캐터링 캔서 센터의 수어처 박사가 실험한 겁니다. 또 우리 황련 있죠. 황련 추출물에 알카로이드 베르베린 황련 추출물을 투여했더니 사이클린 B를 억제해서 바로 위암, 유방암, 장암의 간암의 성장을 억제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포 주기에서 배워야 될 것은 우리가 암세포가 정식되는 과정에 사이클린 B가 활성화돼서 자라는 암이 있고 사이클린 D가 활성화되면서 자라는 암의 종류가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유방암, 위암, 간암, 장암 같이 사이클린 B가 활성화되는 사람은 황련을 써서 사이클린 B를 차단할 때 세포 주기가 멈추고 정식이 멈추고 사이클린 D가 활성화되는 암은 사이클린 D 활성을 막는 물질을 써서 치료를 해야 된다. 세포 주기를 억제해야 된다.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 황련의 추출물이 바로 이 사이클린 B를 억제해서 4가지 암의 정식을 억제하는 건 좋은데 중간에 한번 말씀드린 거 있지만 모든 물질은 양에 따라서 적게 쓰면 효과가 없고 알맞게 쓰면 약이 되고 과잉 쓰면 포이즌, 독이 된다는 거. 이 황련 추출물에다 그것을 정확하게 그 암 환자의 첫째는 종류에 따라서 써야 될 사람, 그 다음에 그 암 환자의 체질에 따라서 양을 병의 진행에 따라서 써야 된다. 그런 것을 또 알아야 됩니다. 잘못해가 이런 양은 이건 알카로이드이기 때문에 내한테 필요한 내 체질이나 내 병기에 맞지 않게 썼을 때는 독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 또 최근입니다. 이제부터는 면역입니다. 두 번째로 면역입니다.
그러니까 이 면역이란 것을 나는 얘기하기를 때, 첫째, 우리가 암 걸려, 우리 인간은 누구나 매일 암에 걸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 모든 인류가 알았으면 하는 겁니다. 나는 많은 강의 때 가봐도 암 걸려서 나본 일이 있냐면, 내가 뭐 절대 암 걸려본 일이 없다고 전부 다 거짓말을 하는데,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이 60조의 세포가 100여 가지의 장기에 나눠져 있는데, 이 속에서 매일 432억 개가 정확하게 아포토시스 죽고 432억 개가 만들어집니다. 이 과정에 어떤 잘못 죽거나 잘못 만들어지는 변형된 세포, 그것이 암세포입니다. 지금 최근 분자생물학이나 유전학이 유전자의 결함이나 어떤 원인에 의해서 음식물, 담배 연기, 환경에 의해서 매일 몸속에 10개 정도의 암세포가 생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그러면 그것을 면역계가 지금 몸속에 암세포가 사진을 찍어봤더니 나타난다는 사람과 나타나지 않는다는 사람의 차이는 바로 자기 몸속에 면역계가 매일 생기는 암을 제거했을 때는 나타나지 않고 제거 안 했을 때는 암세포가 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 기본 원리를 아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은 매일매일 우리가 위장이 몸속에서 매일 섭취하는 음식을 소화하듯이 우리가 몸속에서 만들어지는 세포의 생장, 증식과 사망 과정에 만들어지는 암세포를 면역계가 매일 제거해 줌으로써 암세포가 몸속에서 만들어지지 않게 한다. 이 기본 원리를 아셔야 됩니다. 바로 이 면역계입니다. 이 화면에 보는 것 같이 우리 몸속에는 매일 생기는 암세포를 제거하는 면역계가 있는데, 여기서도 바로 또 다시 인체의 기본 원리를 아셔야 됩니다. 우리 몸은 100여 가지 장기의 시스템입니다. 이 면역계도 또 시스템입니다. 바로 요사이 버섯이다, 이런 상기생 추출물이다, 무슨 이런 면역 증강제 가지고 무조건 면역 증강 효과를 본다. 그런데 물론 그 면역 증강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 안 됩니다. 왜냐? 여기서 환자들이 알아야 될 것은 우리 몸의 면역계는 시스템이다. 예를 들면 T임파구에 2번과 1번이 있는데, 이 T임파구에 2번 T임파구 헬파2가 이 1번 헬파1의 T임파구보다 많을 때는 항암이나 항바이러스 작용이 안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면역계가 단지 우리가 말하자면 이 톨라이크 리셉터를 가지고 면역 증강물질 하나 가지고 치료된다는 것이 아니란 것을 우리 환자들이 알아야 됩니다. 우선 우리 면역계 총지휘자 역할을 하는 수상돌기세포 덴드리틱 셀을 활성화하는 톨라이크 리셉터가 9가지가 있는데, 그 암의 종류, 그 사람 몸속의 수상돌기세포의 형태에 따라서 이 톨라이크 리셉터를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활성화시켜야 된다는 거. 예를 들면 버섯균사체, 열쇼크 단백질 70, 그 다음에 펩타이드 글라이칸, 그 다음에 렉틴, 몇 가지를 배합해서 썼을 때 가장 면역 활성화 효과가 완전하게 일어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 헬파2와 헬파1의 활성을 조절하는, 쉽게 말하면 동양의학적으로 말하면 체질에 따라서 헬파2 습하고 찬 체질은 열한 음식을, 일산화질소를 만드는 물질을 많이 먹어서 헬파1의 T임파구가 증식되도록 도와줄 때 완전한 항암, 항바이러스 면역 활성화가 일어난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런 버섯 추출물이나 면역 증강제를 먹을 때 바로 신경이 또 조절한다는 거. 교감신경은 면역을 억제하고 부교감신경은 면역을 증강한다. 요사이 정신신경 면역학에서는 바로 웃는 것만 가지고도 면역이 올라가고 암 죽인다. 이런 것이 최근에 많은 과학적 이론이 뒷받침되고 있거든요.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의 평안과 감사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원리를 모르고 그저 버섯 하나 먹으면 내 생활의 변화가 있어야 되고 내 체질의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버섯 하나 먹고 다리 먹고 암 나으려고 하는 그런 것에서 떠나야 된다 이거죠. 알겠습니까? 면역 조절. 그 다음에 여기 중요한 거 하나를 말씀드릴게요. 종양괴사인자 튜머 네크로시스 팩터 알파입니다. 처음에 종양괴사인자 알파가 대식세포에서 분비되는 것 때는 처음에 이 종양괴사인자 알파가 발견됐을 때는 모든 암을 죽이는 물질로 발견됐습니다. 나도 사실 처음 면역학을 할 때는 그렇게 배웠어요. 그러나 최근에는 아니다 이거죠. 리셉터 종양괴사인자 알파 리셉터 1번과 2번이 있는데 1번으로 가면 암세포를 죽이는데 2번으로 가면 도리어 NF-카파비를 통해서 암을 증식시킨다 이거죠. 이 원리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면역 증강물질을 대식세포나 수상돌기세포를 통해서 자극을 해서 종양괴사인자 알파를 분비했을 때 반드시 수용체 1번으로 가도록 유도를 해줘야 된다. 그 물질이 뭐냐? 파스라 이거죠. 파스 어소시에이티드 데스 도메인이라는 게 부착이 되면 1번으로 가서 암세포를 죽여야 된다 이거죠. 버섯을 먹고 파스 발현을 높이는 레스베라트롤을 알로에 이런 걸 같이 먹어야 암을 죽이는 물질로 만들어질 수 있죠. 이 길로 가면 도리어 암을 증식시킬 수도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면 종양괴사인자 알파도 암의 종류와 체질에 따라서는 암을 죽일 수도 있고 자라게 할 수도 있다. 양면성 효과가 있다. 이것을 꼭 아셔야 됩니다. 우리 몸 안에 이제 콕스1, 콕스2 경로가 있는데 최근에 이 콕스2 경로를 통해서 이 프로스타글란딘 E2입니다. PGE2가 만들어지면 모든 면역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헬퍼1을 헬퍼2로 해서 면역을 억제하고 그 다음에 암 증식을 촉진한다는 것입니다. 생강이나 강바나를 통해서 바로 콕스2를 황금이나 이런 걸 써서 콕스2를 막든지 이 프로스타글란딘 E2 만들어지는 과정을 차단할 때 모든 암의 증식을 억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종양괴사인자 알파가 이 리셉터 2번을 통해서 NF-카파비를 활성화하게 되면 바로 암세포의 증식을 촉진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종양괴사인자 알파가 리셉터 2번을 통해서 뉴클리어 팩터 카파비를 활성화하면 폐암, 골육종, 유방암, 피부암, 신장암은 증식을 촉진한다. 도리어 TNF-알파가. 이제 천연물에서 면역 증강 효과 있는 물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대표적인 것은 겨우살이죠. 상기생, 겨우살이 추출물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는 겨우살이 추출물에 렉틴이 면역 활성화 효과 있다는 것만 알려졌지만 이 겨우살이 추출물에는 면역 활성화 외에도 신생혈관을 억제해서 암의 전이를 막거나 2mm 이상의 증식을 억제한다는 것도 밝혀졌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추출물에는 렉틴이 아닌 성분에서 강력한 면역 활성화 효과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상기생 추출물에 렉틴만 추출해 쓰는 것보다는 상기생 전체를 추출해서 썼을 때 훨씬 면역 효과나 면역 증강 효과나 암세포 증식 억제 효과가 있다는 상황버섯이죠. 이것은 일산 국립암센터의 홍성희 박사가 했는데 상황버섯도 우리가 면역 증강 효과가 있다. 그 다음에 베타그루칸, 이거는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에서 많이 합니다. 효모에 들어있는 베타그루칸도 면역 증강 효과 있다. 그런데 저희 BRM 연구소가 작년에 한 게 이것입니다. 효모의 껍질에 있는 베타그루칸은 원래 흡수가 잘 안 됩니다. 너무 단단해서. 그런데 그걸 천연물에 키티나제란 그 단단한 것을 분해하는 효소를 넣어서 바로 이 효모의 흡수력을 올려주고 그 다음에 항암력도 상당히 높여준 새로운 효모를 개발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작년에 우리가 끝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에키네시아입니다. 이 에키네시아도 면역 증강 효과가 있다는 것은 벌써 특히
항암작용 중에 자연살해세포 활성능이 있다는 것은 어느 면역 증강 물질보다도 효과가 있다는 것은 잘 알려져 왔지만 최근에는 바로 위암, 유방암, 간암, 폐암 4가지 암의 증식 억제 효과가 있다는 것도 밝혀진 식물이 이 에키네시아입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 바로 암세포가 요 화면은 중요한 것입니다. 암세포가 면역계의 공격을 차단하는 물질 TGF-베타, IL-10 같은 물질을 분비하기도 하고 또 이 화면을 보지만 암세포가 RCAS1이라고 면역세포를 죽이는 물질도 분비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암의 병기에 따라서 말기로 되면 이 면역 증강 효과보다도 암세포 스스로 자살하게 하는 물질을 양을 늘리는 것이 치료에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초기일수록 면역요법을 강하게 썼을 때 효과가 좋고 말기로 갔을 때는 면역요법보다는 암세포 스스로 증식을 막고 자살하게 하는 세포 사망으로 유도하는 물질이 더 효과적이라는 겁니다. 결국은 암의 진행, 병기에 따라서 치료법도 달라야 된다. 그러니까 면역요법과 암의 증식 억제하는 요법을 병기에 따라서 암의 종류에 따라서 적절히 배합해서 치료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무조건 면역 증강만 치료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지금 최근에는 이제 암 치료에서 현대의학이나 모든 치료법의 현대의학의 약물요법에서 가장 문제점은 약제 내성입니다. 모든 약물이 처음부터 약물이 반응이 없는 암이 있고 장암, 간암, 담도암, 육종암입니다. 그 다음에 처음에는 약간의 반응이 있었지만 곧 약물이 세포 내로 들어오면 P글라이코프로테인, 약물을 세포 외로 배출, 펌프 작용을 하는 이런 유전자 발현이 높아지면서 이 대장암에서 말하자면 세포 내로 들어온 독을 밖으로 퍼내는 작용이 강하게 일어납니다. 대장암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 약물 효과가 없어지거든요. 그 다음에 둘째는 부작용입니다. 골수 기능, 면역 기능, 머리털, 장, 점막, 빠르게 자라는 모든 세포의 증식을 멈추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천연물에서 약물 치료를 하는 분이 약제 내성이 발현이 되지 않도록 쉽게 말하자면 그런 물질을 같이 써줌으로써 약물 효과가 지속되게 하는 방법도 있다는 거, 천연물에서. 그 다음에 바로 약물을 썼을 때 오는 부작용을 막는 요법을 같이 한다 이거죠. 그러면 지금 말하자면 천연물에서 약물 내성 유전자 발현을 억제하는 물질을 같이 써주게 되면 현대의학의 모든 약물 쓰는 사람이 약물 효과가 지속되어 가지고 완치할 때까지 약물을 쓸 수 있다는 거, 부작용을 막음으로써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는 거, 그런 것입니다. 예를 들면 백혈구치가 약물을 쓰면 낮아지는데 우리 백혈구치를 올려주는 로얄젤리, 효모, 황정 같은 걸 같이 써서 백혈구 감소를 막아줌으로써 지속적으로 약물을 치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도 최근에 통합의학 치료법의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암이 첫 강의 때 말씀드렸지만 바로 유방암이나 전립선암은 처음 발생했을 때부터 골수에서 나타난다. 전입니다. 우리 몸속에 최근에 알려진 분자생물학적 기전에 의하면 암이 발생돼서 1.5mm에서 2mm 때 벌써 다른 장기로 전이가 시작된다는 것이거든요. 우리 암 환자들이 알아야 될 것은 우리 몸속에 발생된 암은 1.5에서 2mm 때부터 다른 장기로 전이가 시작된다. 전이가 가장 잘 되는 장기가 뼈, 뇌, 간, 폐. 그 다음에 이 난소암 같은 예는 난소암이 발병됐을 때, 처음 만들어졌을 때 복막의 내피세포에서 난소암을 복막으로 유도하는 물질이 분비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또 최근 세포생물학에서 밝혀졌어요. 그러니까 난소암이 발생된 암세포를 복막으로 끌어들이는 작용이 일어난다. 그렇기 때문에 난소암 환자가 대부분이 복막에 전이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전이를 막아줘야 돼요. 그래서 전이를 막는
전이를 촉진하는 요소가 이 MMP, 말하면 전이 되는 과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전이 되는 과정을 알아야 됩니다. 첫째는 우리 세포 간의 접착이라 해서 암세포가 원발성에서 떨어져 나와야 됩니다. 그 다음에 혈관벽을 분해하고 혈관으로 들어가야 되고, 다시 혈관으로 들어간 암세포는 전이 되는 장기에 가서 부착이 돼야 되고, 거기서 정식이 일어나야 되고, 다시 2mm 이상 정식이 일어나려면 신생혈관을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약물이나 천연물에 의해서 차단해서 전이를 막아야 된다. 그러니까 암의 치료에서 우리가 전이가 일어나기 전에는 수술로 완치되지만 실제로 초음파, CT, MRI에서 발견할 수 있는 크기는 5mm 이상이기 때문에 반드시 암의 치료에서 수술 환자는 전이가 있다. 첫째는 전이를 과정을 차단하는 방법과 그 다음에 전이 된 것을 죽이는 면역요법을 수술과 병행했을 때 재발이 안 되고 완치를 볼 수 있다는 것을 우리 환자들이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암의 치료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그래서 최근에 분자생물학과 면역학이 발달되면서 이 암마다 성장인자 수용체, 그 다음에 행외로 신호전달 경로, 거기서 암 억제 유전자, 정식 유전자 발현, 그 다음에 정식 과정이 밝혀졌다 이거죠. 거기에 그래서 그 암의 종류의 정식 과정을 정확하게 알고 거기를 막는 치료법을 함으로써 지금까지 전체적인 암 정식을 막는 그런 요법보다 치료 효과를 높일 수 있고 부작용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둘째는 면역요법인데, 우리 몸속의 면역계 시스템도 첫째 우리 인체가 바로 체질인데, 이 면역계도 면역계 자체 시스템에서 어디 결함이 있느냐, 예를 들면 항원 제공세포, 수상돌기세포, 대식세포, T 헬퍼2 1 비율, 이런 자연살의 세포, 이 내 몸 안에 면역계 시스템에서 어디서 결함이 있느냐, 아니면 나는 체질적으로 면역계에 결함이 있는 체질이냐를 정확하게 해서 거기에 맞춤식 면역 활성화를 써야 된다. 그럼으로써 가장 좋은 치료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모든 현대의학의 수술, 약물 치료를 할 때도 바로 면역요법이나 이 생물학적인 천연물 요법을 같이 함으로써 치료 효과를 높이고 부작용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 최근 암 치료에서 가장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